왜 우리는 불안해하는 걸까요? 불안하지 않은 게 사실 더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불안할까요? 이유를 모르고 어느 장소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이것만큼 불안한 게 사실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호스트 기기 하나 사도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인생이라는 이 어려운 숙제를 주면서 아무도 설명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망가지고 폭발하면서 배우라는 거고, 그러니까 뭘 해도 불안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한테는 이게 김대식이라는 사람 인생의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매뉴얼은 사실 이 책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AI 시대에 혹시 불안하십니까? 누군가 앞서가는데 나도 뭔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뭔가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마음의 여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책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 안무가 김혜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뇌과학 그리고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김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대의 몸을 연구하고 있는 안무가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마니아층의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친구들한테 대접을 잘 못 받아요. 모이면 혼자 그렇게 떠들고 혼자 그렇게 말해요. 근데 누군가 그 주인공에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떠드는 거야? 불안하니까. 왜 우리는 불안해하는 걸까요? 불안하지 않은 게 사실 더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불안할까요? 개념적으로 이유를 모르고 어느 장소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이것만큼 불안한 게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인생이잖아요. 저는 분명히 태어나기 전에 지구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겠다고 도장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눈 떴더니 우리 집이야. 그리고 이 세상이 뭔지도 모르겠어. 또 하나는 태어날 때 설명서를 아무도 안 줘요. 우리가 호스트 기기 하나 사도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인생이라는 이 어려운 숙제를 주면서 아무도 설명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망가지고 폭발하면서 배우라는 거고, 그러니까 뭘 해도 불안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더구나 인생은 연극이잖아요. 영화가 아니고. 한 번 살고 리허설이 없어요. 인생에는 연습이라는 게 없고 지금 이 순간 하나하나가 라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몇십 년 좀 하잖아요. 그럼 그냥 익숙해져. 이 버튼 누르면 이런 일이 있고 저 버튼 누르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 약간 예측 가능해져. 그리고 또 이제 퇴장하래요. 그리고 그 시점도 정해주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 불안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어? 하는 불안. 예술가의 불안은 어떤 불안이 있을까요? 예술은 불안함에서 나오지 않나요? 왜냐하면 정말 인생에 100%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이 예술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저는 제가 예술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목표 중에 하나는 불안함 안에서 트는 예술이 아니라 좀 풍족함 안에서 하는 예술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술에서는 좋은 역할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활적인 부분이나 하는 역량 자체가 풍요로워지니까 오히려 기존에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됐던 계기였던 예술 영역의 에너지가 줄어들더라고요. 누구나 사랑을 갖고 있지만 사랑의 모양과 색깔은 다르듯이 누구나 불안은 갖고 있지만 그 불안의 빛깔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때로는 불안을 예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을 결핍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없다면 불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불안하신 분들 이 영상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 보셔야 합니다. 박수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왜? 지금 너무 좋잖아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불안하신 분들을 위한 두 분의 책 추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 불안하신 분들에게 마음의 여백을 찾을 수 있는 책을 추천해 주십사 부탁을 했더니 두 권의 책씩 4권의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 표지부터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서, 배수와 옮김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사춘기인데 사춘기 1학년에서 5학년 때까지 정말 불안했었어요. 이 불안이라는 게 3가지 레이어로 저한테는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호모사피언스로서의 불안. 도대체 이 세상은 뭐지? 난 어떤 세상에 태어나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세상에 대한 설명서를 나한테 아무도 안 줬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지, 그리고 또 나중에는 나가라고? 왜? 나의 의도 없이. 두 번째로는 유럽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불안.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뭔가 다 답을 아는 것 같아. 커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 독일에서 저랑 같이 초등학교 다녔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제가 자랐던 그 독일 아주 작은 도시의 시장이 됐더라고요. 평생 거기서 산 거예요. 그 도시에서. 그게 한쪽으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 작은 사회에서 마치 전원일기 같이 거기를 떠나지도 않고 평생 친한 사람들하고 그 작은
사회에서 살다가 이제 거기에 시장이 돼. 근데 나는 그 시간에 전 세계를 한 바퀴 또 돌았거든요. 갈 때마다 고생하고 울고 진흙탕에 빠지고. 근데 이 책은 제가 가장 불안이 많을 때 읽었던 책이고, 사실 이거는 내러티브한 책은 아니에요. 특히 여기서는 포르투갈 그리고 리사본이 주인공입니다. 포르투갈은 지중해 나라면서도 대서양 쪽으로 얼굴을 대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포르투갈은 나라 자체가 남쪽은 지중해 조금 걸쳐 있어. 근데 나라 대부분은 대서양 서쪽을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의 그 큰 대륙에 끝자락이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정서적으로 포르투갈하고 한국하고 이게 잘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엄청난 유라시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대륙의 끝에 끝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항상 중심이 아니야. 걷더라. 그렇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야.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 잘 나가는 애들이 뭔가 막 재밌는 걸 해. 나도 보여. 근데 나는 안 껴져. 구석의 변두리라는 느낌을 포르투갈에서 항상 문화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가 이제 서쪽에 있다 보니까 대항해 시대를 포르투갈이 시작한 거잖아요. 얘네들이 아메리카 신대륙 대항해 시대 전 세계를 막 개척하고 식민지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인데, 놀랍게도 혜택을 거의 못 받았어요. 왜냐? 너무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포르투갈 친구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나라의 문제는 뭐든지 너무 일찍 시작하거나 너무 늦게 끝낸다. 중간에 똑똑했었던 네덜란드나 영국은 정확하게 좋은 타이밍으로 식민지를 만들고 뺏어올 거 다 뺏어오고 산업화를 했는데, 포르투갈은 15세기부터 식민지를 만들었으니까 본인들도 지금 기술도 없어요. 그때는. 포르투갈의 마지막 식민지는 1970년도까지 유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정서적으로 되게 특별한 나라인데, 저는 페난도 페소아가 이 포르투갈의 정서를 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이 책에서의 내용은 인생을 걷돌아야 항상. 그렇기 때문에 많은 책에서 보면 페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서에서는 페소아가 산책하는 사진이나 그림으로 표지를 많이 표현해요. 하루 종일 산책을 했대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 책은 머릿속에 있는 감정의 산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대부분 감정은 불안, 두려움.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내가 불안하다는 건 생각이 많다는 뜻이지, 고민이 많다는 뜻이지, 걱정이 많다는 뜻이지, 하지만 내 불안이 이렇게 정리돼서 표현될 수만 있다면 이건 불안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페난도 페소아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게 본인에게 치료 효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불안이 있어요. 또는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운 거 중에 가장 두려운 거는 뭐가 두려운지 모를 때가 제일 두렵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지인들하고 무슨 공연 같은 걸 보러 갔는데, 그 공연 자체가 몰입형 공연이어가지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가니까 전 정말 귀신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바퀴 도니까 귀신 한 번도 안 나와. 그래서 이제는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뭐가 나오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느꼈던 건 아마 도대체 내 불안의 원인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이기 때문에, 이 불안이 너무 커지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불안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 그럼 이제 매니지가 가능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책을 쓰시고 나서 그 불안이 해소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남아요. 왜냐하면 보통 예술가들은 작품 하나를 하고 나면 내 감정을 토로해내고 나의 상처나 또는 나의 내면 세계를 표출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 치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 불안의 서를 읽으면서 여전히 불안에 휩싸여서 끝이 났겠다라는 불안이 또 저에게 다시 감싸는 분위기여서 아마 끝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맞는 것 생각을 같아요.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사실 저는 이거 10대에 읽고 그 다음에 안 읽었어요.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불안의 서를 읽고 나서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왜냐? 나보다 더 불안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나는 그나마 괜찮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뭐 너무 힘들어, 어렵게 사는 사람은 그래, 위안 살고 그래도 나는 뭐 삼시세끼 밥이라도 먹을 수 있구나, 뭐 그런 위안을 받는 것 같지. 난 페난도 페소아보단 내가 낫구나. 이 책을 추천하신 이유가 타인의 불안을 구경하면서 그럼요. 내 불안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당연하죠. 책이 아닐까 네. 싶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작가님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아는데, 아마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또 엄마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애초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에서 오는 불안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유추를 그리고 또 하나 했거든요. 이제 작가 예술가로서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민감했겠지, 예민하고 그거를 예술로 표현을 한 건데 멋진 작품이 되고 몇몇 문장은 너무나 아름다운 게 많아. 근데 전체를 읽는다 지루해요. 아무리 읽었어도 줄거리를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그냥 랜덤으로 펴서 한 장 정도 읽고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루에 한 쪽씩 읽으셔도 되고요. 그냥 펼쳐지는 데서 읽으셔도 좋고. 저는 그래서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불안의 서라는 이 제목이 어떤 읽기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 압축적인 제목이 아닌가. 그리고 무작정 펼쳐서 읽다 보면 보석 같은 한 문장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펼치고 한 장, 두 장 정도 읽다가 이해 못하면 다음 또 보고. 교수님의 10대를 엿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 색깔이
빛깔이 어떻게 보면 불안한데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빛깔이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서와 이 책 표지 빛깔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르투갈 작가 페르난드 페소아의 불안해서, 김대식 교수님의 첫 번째 추천책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향성의 책인데요. 저는 교수님이 이런 책을 어디서 알아왔을까 싶은 책입니다. 이번엔 네덜란드 작가입니다. 세스 노터봄의 계속되는 이야기, 김대식 교수의 두 번째 추천 도서입니다. 세스 노터봄 작가가 2026년 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제일 유명해진 건 사실 계속되는 이야기. 이 책이 나왔을 때 유럽에서는 아주 센세이션이었고 마치 장미의 이름같이 누구나 다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제목을 왜 계속되는 이야기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오리지널 네덜란드어로는 계속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 이야기예요. The following story라고 그러는 게 사실 계속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 다음에도 뭐가 또 있다라는 건데 너무 많은 스포일러는 제가 안 드리겠지만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이 나는 포르투갈 리사본에서 깬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난도 페소아하고 연결이 되죠. 왜 하필 포르투갈이고 리사본일까? 근데 이분은 어젯밤에 잠든 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뭐 어느 도시인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리사본이야. 연결이 안 되잖아. 죽은 거죠. 이분은 깼어. 그런데 이분한테 포르투갈 리사본이 아마 신혼여행을 거기서 갔었고 뭔가 그런 추억으로 가득 찬 도시예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분은 선생님이고 너무나 지루한 인생을 사는 분이에요. 왜냐? 클래식 선생님이거든요. 고전 문학 선생님. 학생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놈의 뭐 라틴어 그리스어 누가. 그리고 이분은 학교 가서 수업하고 오후에 와서 요리하고 앉아서 책 보다가 자는 게 365일이 똑같아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러다가 학생이 한 명 들어와요.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라톤을 너무 좋아해. 여학생인데 결과적으로 이러다가 그 여학생은 다른 선생님하고 사귀게 되고 근데 그 다른 선생님이 주인공이 너무나 싫어하는 선생님이에요. 왜냐? 무식하고 천박하고 수준이 없고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 그리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어떤 스캔들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데 천박한 선생님은 살아남고 그 여학생만 교통사고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인생에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 몇 달 동안만 평범하지 않은 일이 있었고 평생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뭐 인생의 불안함이나 이런 거에 대한 특히 이제 학생하고 나왔던 대화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는데 이게 왜 그 다음 이야기일까요? 저는 계속되는 이야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조프리 소서라는 전통적인 그 영국 작가가 있죠. 캔터버리 이야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같이 가면서 다음 이야기를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고 보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은 죽었고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넘어갈 때 배를 타고 다 같이 가는 거고 그 배 안에서 각자가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 죽었어요. 이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배에 여학생이 멀리서 지금 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맨 마지막 이 책에서 주인공이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하고 이제 끝나.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설정을 안다고 해서 이 책을 읽을 때 재미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사실 저는 여행지에 갈 때 그 나라와 어울리는 책을 추천해 주거나 혹은 제가 그 책을 가지고 가는데 보통 포르투갈 가시는 분들은 뭐 리스본행 야간 열차 많이 가져가시죠. 근데 제가 불안의 설을 읽으면서 불안의 설을 추천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추천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이 책은요, 이 책 표지 빛깔처럼 환한 회색 빛깔이라면 저는 이 책은 베이지 톤이 느껴져요. 아, 여행 갈 땐 차라리 이 책이 낫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주관적인 의견인 게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책인데 제가 이걸 지인들한테 몇 번 추천했다. 욕을 정말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어서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책인데 저한테는 20대 초반 그때 영향을 줬지만 지금까지 이 책은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주기적으로 읽고 저한테는 이게 김대식이라는 사람 인생의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매뉴얼은 사실 이 책이에요. 그래서 간다라는 것이 이런 거고 희망이라는 것은 이런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고 스토리라는 것은 이런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라라는 얘기는 안 해주는데 인생의 설명서는 인스트럭션이 아니잖아. 이렇게 해 아니고 톤 앤 매너. 그래서 저한테는 이 책은 그냥 인생의 톤 앤 매너 같은 설명서예요. 전 교수님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점인데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빠르게 해안을 가지고 결과를 보시고 그 정답을 얘기를 해주시는 인사이트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추천해 주시는 도서나 영향을 받았던 책들을 추천할 때 보면은 정답이 없는 책들을 좋아하세요. 아마 이 책 또한 저도 읽을 때 이게 뭐야 계속 물음표를 제시하는 문장들이에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그렇게 귀결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미묘하게 읽게 되는 힘이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의 힘인 거거든요. 인생은 인분통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책은 인생은
보물상자다라는 걸 피력하기 위한 서술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 책은 재밌는 게 이 내용을 보면 슬픈 얘기가 많아요. 젊고 그렇게 미래가 밝은 애가 교통사고로 죽고 이분 인생에서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대책 없고 생각 없고 말 많은 사람은 그 선생님은 성공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이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착하면은 다 죽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고. 근데 이 책의 전체적인 느낌은 그래서 세상은 더 보물이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세상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투덜거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보물이다.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고 세상은 나빠. 내 세상이 나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여기 모여서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때문에 세상이 좋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신다면 내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 챙겨 가셔서 나도 이들과 대화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다 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표지를 보시면 그래서 표지가 이렇구나 라는 그런 감도 잡지 않으실까요? 저는 아나운서님이 핵심을 짚은 게 계속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탄 배가 있잖아요. 그 배에 자리 하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자리예요. 우리도 언젠가 그 배를 탈 거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 작가를 추모하고 애도하면서 읽으셔도 될 책입니다. 네덜란드 작가 세스 노터봄의 계속되는 이야기,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의 두 번째 추천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무가 김현 선생님의 추천책인데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죄송하게도 지금 과학자는 저런 책을 추천하고 예술가는 과학책을 추천하는 거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이게 지금. 좋습니다. 사피엔스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하셨을까요? 사피엔스를 읽었던 게 벌써 7년 전인가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오늘의 나름의 공통 주제인 불안이 가장 크게 있을 때의 시기에 제가 이 책을 마주했었어요. 국공립 단원으로서 프로 무용수로 살고 있지만 그 와중에 그냥 무용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의 이야기를 창작을 하고 싶다라는 고민으로 안무를 또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안한 거예요. 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불안과 공허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라는 고민 안에서 다행히도 줄곧 책을 읽고 오고 있었고 독서 모임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선종도서로 이 책을 골랐었어요. 이 책을 읽게 됐는데 결국에는 불안이 어떤 개인의 서사나 개인의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이 진화하기 위해서 가지는 기본 전제의 감정인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떤 그 불안과 공허함이 없애야 되거나 느껴서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은 당연히 내가 성장하고 진화하는 영역에 함께하는 거구나를 딱 이해하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책을 인지혁명,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농업혁명 안에서 생존하기 위한 과정들도 있었고 10만 년 전에 어떤 종족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피엔스가 존재하게 됐던 그 이유 안에서 신체성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키도 크고 대단했던 종족이 아니라 가장 영약하고 왜소했던 사피엔스가 살아남았을까라고 하는 서사 안에서 사람의 신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개인의 신체가 아니라 함께 대화를 하는 순간에 5명 또 우리가 함께 포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의 수가 15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150명의 무리 그 안에서 또 몸으로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 어떤 구조와 그 안에서 또 뒷담화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종족을 유지하는 형태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해가는 역사 안에서의 몸의 변천이 보여서 저는 사피엔스의 첫 번째는 제가 가장 불안했던 시기에 불안은 그냥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인류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피엔스 종족이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오는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걸 한 게 알게 됐고 두 번째는 우리 이 신체성이 가진 어떤 가치 그리고 이 신체가 가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가치들을 형태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바로 작품을 공연 작품으로가 아니라 워크숍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읽는 책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 보실 때 항상 책 내용만 소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책 표지도 알려주고 들어보면서 가볍다라는 어떤 중량감, 질감들을 표현해 주시고 색깔로도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일 때의 시각 그리고 이걸 읽었을 때의 생각, 말로 하는 거, 들리면 청각 근데 그걸 또 몸으로 표현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제가 사피엔스의 내용을 몸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첫 시작이 뭐냐면 두 발로 걷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발로 기어가게 하는 다시 거.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 그쵸. 다음에 왜냐면 제가 그걸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피엔스의 내용을 몸으로 해보자의 의미보다는 우리의 사피엔스는 몸에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긴 수렵 채집에서 농경사회로 넘어오면서 과학혁명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신체성이 어떻게 보면 제한돼 오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생에서 자신의 불안을 목도하고 불안
불안을 해석하고 불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인지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인지혁명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진화적으로 불안의 진화적인 기능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모든 느낌은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거를 우리한테 배고픔이라는 신호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로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리에서 너무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건데, 그럼 불안은 뭐냐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인데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그룹하고 떨어졌을 때를 표현해 주는 거고, 불안함은 내가 다른 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 그거는 사실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런 신호가 없다면 이 동네는 맹수들이 막 지나가는 동네야. 나는 사실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런데 내가 있어도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있으면 불안함을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지금 유도를 하는 신호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지금은 맹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무가님도 경기도 무용단에서 단원으로 있을 때 느꼈던 불안은 사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뇌가 신호를 보낸 거죠. 근데 그 불안이 중요한 게, 불안이 없었다면 푸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월급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무용도 하고. 그런데 불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은 맞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밀어내는 거예요. 그 편한 데서. 그런데 그 편안함에서 밀어내는 힘이 없다면 발전이 없겠죠. 그러니까 불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어디에 있어도 불안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 불안의 어떤 해결점이 거대한 어떤 미래를 예측하거나 현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오래된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족의 진화 과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 섬세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일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불안,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는 영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읽으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책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단순히 사피엔스가 처음 나왔을 때 읽을 때는 그냥 인류 역사의 흐름으로 읽으셨다면, 이제 다시 읽으면서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바라보면 인류 역사 속에서 불안이 어떻게 조명되고 신체화와 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불안이 어떻게 해소되고 또 불안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조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을 다시 읽으실 때는 불안이라는 안경을 쓰고 불안이라는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특히 AI 시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AI 미래 기술이라고 하지만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 역사의 흐름을 다시 추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책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안무가 김혜연 선생님의 추천책이었고요. 두 번째 추천책이 심상치 않은 책입니다. 저는 아주 궁금해요. 그림책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곽영권 선생님이 글을 쓰시고 이보나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비움이라는 책입니다. 심지어 영어 제목은 Room in the Heart예요. 근데 비움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이 색이 저는 무척 강렬했어요. 이 색이 어떻게 보면 본문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색인데, 이 색이 뭔가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흰 표지를 지나 텅 비어있다는 말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왼쪽 오른쪽을 싹 보셔야 돼요. 근데 왼쪽 오른쪽 다 보셨죠? 비어있는 목재잖아요. 저희 지금 여기도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어떤 통의 단면일지 어떤 나무의 단면일지 모르지만 이거의 크기를 가늠해 봤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움이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의 단면이겠구나라는 추측이 들었어요. 잠시!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텅 비었다는 말을 들으며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뭔가 채우고 싶어 지금 여기. 역시. 아나운서는 네네. 저는 내가 더 비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랑 반대네요. 저는 뭔가 막 채우고 싶어 지금 여기. 아니요. 나는 이걸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이어집니다. 비어있다는 건 어떤 감정일지에 대한 첫 번째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가요? 쓸쓸한가요? 근데 비어있으면 사람들은 채우려고 한대요. 교수님의 얘기처럼. 막 곳곳에 졸라맨들 그리고 싶어 지금. 많은 걸 먹고 싶어하고 채우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고. 그림이 예쁘네요. 그렇죠. 근데 그림이 다른 그림책하고는 감각이 좀 다르고요. 왜 이 책을 추천하셨을까요? 안무가 김혜연 선생님은. 이제 책을 볼 때 제가 책갈삼이랑 아나운서님의 이 이야기들에 풀어가는 서사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책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내용에 또 결과에 대한 집중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책을 볼 때 이 무게랑 질감, 표지, 색감, 그리고
폈을 때 이 사이즈, 재질, 두께, 냄새, 글자의 어떤 폰트 이런 것들 다 보는데 사실은 그런 모든 감각을 동원할 수 있는 책이어서 사실 비움을 항상 이거 제 책이거든요. 제가 들고 온 책인데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낡을 때까지 하다가 너무 좋아하는 분한테 드리고 또 낡을 때까지 매일 들고 다니면서 읽어드려요. 왜냐면은 이걸 다 읽는데 사실 5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 5분을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50분이 되기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2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어떤 대화를 할 때 무궁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저의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를 이제 작품을 할 때는 내가 뭔가 공허하거나 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채우는 과정에서 항상 답이 찾아지지 않거든요. 빠르게. 근데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답을 찾고자 할 때 무수히 뭔가를 많이 듣고 많이 채우고 뭔가를 계속 하는 것보다 때로는 한번 제대로 확 비워내는 그 순간이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맹목적인 결과에 입각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못 보는 상황, 너무 가득가득했던 상황 안에서 내가 가려져 있는 시야를 한 번은 비워내는 경험이 또 다른 나를 마주하게 하는 경험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뭘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채우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20대 중반 초반일 때니까 무용수가 된 건 하나의 꿈을 달성한 거지만 그때 느끼는 공허함이 뭔지 모를 때 왜 내가 뭘 하고 싶길래 그렇다고 또 나름 이전보단 나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하길래 어떤 간극 속에서 이루지 못한 꿈과 물건과 환경 속에서 어떤 불안의 간극을 느끼고 있길래 이걸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까. 근데 다 욕심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싹 비워내는 작업을 할 쯤 이걸 만났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갖고 싶은 것들, 없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나니까 그 비운 공간 안에 지금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서 나의 몸, 가족, 감정, 가진 것을 보게 해줬던 어떤 비법이 비움이라는 키워드였어요. 그리고 이 책이 사실 어울리지 않는 톤일 수도 있어요. 색감이. 근데 계속적으로 서사를 이끌고 나는 광식에 가득 채우고 싶어 했던 교수님이 어떤 바람처럼 막 가득 채우거든요. 막 욕심, 또 이런 욕망 가득한 쇼핑, 또 시간과 돈, 스포츠카를 타는 이런 바탕에 이런 그림을 그려서 서사를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챕터예요. 비워졌을 때 오는 어떤 즐거움. 이 그림 안에 음식도 비어 있어야 내가 먹고 싶은 걸 담을 수 있고 또 비어 있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가방 그리고 또 연못과 함께 이제 아이들이 노는 마당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다. 근데 요즘은 마당 찾기도 어렵고 놀이터 찾기도 어렵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비어 있어야 볼 수 있고 들린다. 이게 저는 사실은 이 색감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든 채우면은 넘치고 이렇게 받아 넘치지만 비워내면은 물고기도 행복하고 나도 불안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황빈 책상 어떤 기분이 드나요? 라고 하는 이 책상으로 마무리돼요. 근데 이거의 서사의 마지막은 이 장면이에요. 그림 그리시는 곽 작가님과 그림 작가 만났는데 이 책상에서 우리 그래서 뭐 해볼까 하는 이 토론을 하는 책상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책상처럼. 사실 표지에서 힌트가 나와요. 식탁 다리가 나오거든요. 서사를 이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 패턴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계속 보게 해요. 근데 1장, 2장, 3장으로 나뉘어지면서 비음의 서사를 끌고 왔는데 이들조차 텅 빈 책상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럼 우리 이 나무 결에 자연의 어떤 일부이자 우리 옆에 있는 또 우리가 뭔가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채워진 안에서 있는 이 나무 결에 그림을 그려보자. 나는 글을 써볼게 하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은 국적도 넘나들고 어떤 상상의 나를 넘나드는데 그래서 텅 빈 책상에서 시작되는 상상의 세계라는 이 말이 창작을 하는 저에게도 뭔가를 찾아야 돼서 채워야 돼서 예술품 나올 걸 생각했는데 이 비어있는 책상 하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일상의 오브제 하나도 예술의 어떤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창한 예술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것이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면서 다각도의 어떤 영감을 줬던 책 여전히. 본의 아니게 책의 처음과 끝을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보여드린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직접 넘기면서 보실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를 거고요. 저희가 보여드린 건 정말 하면서 계속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서 본인이 한 줄씩 문장을 써보시면 저 최근에 그런 작업하거든요. 누군가 이야기가 있는 그림책을 선물로 주셔서 그 이야기를 리라이트 다시 써나가서 그게 완성되면 그분에게 도로 선물로 드리려고 그런 작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안무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반성을 사실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체험에 대한 욕심이 아주 세요. 근데 그 체험이 머리에 채우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으로 채우려는 그 욕심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욕망이 있고 그럴 때는 약간 비우는 걸 배운다. 근데 저는 좀 반대를
문자를 쓰는 게 저는 더 채우고 싶은데 딱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은 걸 채운 사람이 있어. 그럼 그냥 연락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저랑 연락을 끊지 않으시는 분이요? 여러 해석이 그래서 지금- 저랑도 안 끊으시는 여러 건가요? 해석이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정말 잘 만든 책인 것 같고 너무 흥미롭지만 다른 거는 비워도 머릿속에 있는 거는 저는 비우는 거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나운서님 얘기하셨지만은 이게 저희가 넘긴 게 다가 아니고 인터넷에도 많습니다. 내용에 대한 어떤 캡처의 사진들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읽는지는 이걸 읽는 독자 본인에게 달려 있고 그 어떤 방식에 따라서 이 책의 서사가 무궁무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움이라는 제목이긴 하지만 본인만 이야기로 좀 채워보면 어떨까. 저는 요즘 촘촘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아나운서님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하면 예, 제가 요새 일정이 촘촘합니다. 하지만 그 촘촘한 사이에 무척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촘촘한 거면 꽉 찬 건 아니네요. 그 좁은 틈에 저를 만나주세요.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촘촘한 일정 가운데 빈 공간에서 우리가 뭘 또 찾아야 할 것인가를 누려보시면 어떨까. 이 비움, 이 곽영건 선생님의 글, 또 이번하 선생님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든지 채우시든지 저마다의 느낌대로 불안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그 불안을 대체하는 것도 또 하나의 노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안을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참 처음에 불안으로 시작했었지 하는 생각을 지금 했네요. 불안이 서서히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뭔가 마음의 여백을 발견하는 책들, 불안에서 계속되는 이야기, 사피엔스에서 비움까지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외과학자 김대식 교수님, 안무가 김희연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직도 불안하시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이었습니다.